말이 막히는 건 사교성이 아니라 말의 순서가 없어서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친구들 모임에 나갔습니다. 분위기는 좋고 웃음소리도 오가고 모두가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그대만 입이 굳어 있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재밌는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겨우 한마디 꺼냈는데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누군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대의 말은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재미가 없을까? 나는 원래 노잼인가 봐. 그리고 다음 모임이 슬며시 두려워집니다. 카톡 단체방에 알림이 뜨면 괜히 긴장부터 됩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개팅이든 친구의 친구를 만나는 자리이든 명절에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 앞이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대가 질문을 던지면 대답은 하는데 그 대답이 자꾸 길어집니다. 설명을 보태고 배경을 깔고 부연을 덧붙이다가 결국 요점을 잃어버립니다. 어디서 끊어야 할지 모르겠고 결국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흐릿합니다. 상대의 눈빛이 점점 멀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폰을 슬쩍 봅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만 듣고 있지 않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나는 사교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재주가 없다고. 타고난 성격이 조용한 거라고. 그러나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정말 그것이 성격의 문제입니까? 정말 타고난 재능의 문제입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유전자를 타고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입이 무거운 팔자로 태어난 것입니까? 그 믿음은 편리합니다. 노력해도 안 된다고 미리 선을 그어버리면 실패해도 덜 아프니까요. 실패의 책임을 재능 탓으로 돌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절반만 진실이고 나머지 절반은 핑계입니다. 정약용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정약용은 평생을 글과 말의 힘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관직에서 백성을 만나고 유배지에서 제자를 가르치고 벗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 정책을 설명해야 했고 젊은 제자들의 질문에 답해야 했고 오랜 벗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야 했습니다. 정약용에게도 말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정약용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말이 막히는 것은 재주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라는 것을.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입이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말의 길을 먼저 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이 막힐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재치가 아닙니다. 유머 감각도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붙잡을 방향이 없어서 막히는 것입니다. 방향 없이 시작된 말은 아무리 많아도 흩어집니다. 듣는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집중이 흔들리고 반응이 사라지고 결국 말하는 사람의 자신감까지 무너집니다. 반대로 방향이 먼저 선 말은 단 한마디여도 힘을 가집니다. 짧아도 상대의 귀에 닻을 내립니다. 닻이 내려지는 순간 비로소 상대가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그대들께 드리고 싶은 것은 입담이 아닙니다. 재밌게 떠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존중받는 말의 순서, 그것을 세우는 법입니다. 모임에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가족과 밥상에서, 연인과 대화에서, 친구를 위로하는 순간에서 말이 막힐 때 재능을 탓하지 마십시오. 성격을 탓하지 마십시오. 길을 먼저 내십시오. 그 길이 서면 말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오늘부터 그 길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임에서 무너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말이 자꾸 길어집니다. 처음에는 짧게 시작했는데 설명을 보태고 배경을 깔고 부연을 덧붙이다 보니 어느새 농담도 아니고 설명도 아닌 이상한 말이 되어버립니다. 상대는 언제 웃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반응해야 할지 타이밍을 놓칩니다. 결국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누군가 다른 이야기를 꺼내며 자리를 수습합니다. 말을 꺼낸 사람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또 망했다. 왜 나는 맨날 이럴까?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누군가 질문을 던집니다. 요즘 어때? 뭐하고 지내? 별것 아닌 질문입니다. 안부를 묻는 가벼운 말입니다. 그런데 대답하려니 말이 꼬입니다. 뭐라고 해야 하지?
너무 짧으면 성의 없어 보이고 너무 길면 지루해 보이고. 고민하다가 일단 말을 시작하는데 요점 없이 흘러갑니다. 그게 요즘 좀 바빠가지고 뭐 일도 있고 집안일도 있고 그리고 저번에 그거 있잖아. 상대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빛이 흐려집니다. 폰을 슬쩍 봅니다. 언제 끝나나 싶은 표정입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자신감이 무너집니다. 또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한마디 보태려다가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짧게 의견을 말했는데 상대가 반박합니다. 아냐, 그게 아니라. 그 순간 당황해서 말을 덧붙입니다. 아냐, 내가 말하려던 건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뜻이었어. 변명처럼 들립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더 꼬입니다. 결국 원래 하려던 말이 뭐였는지도 모르겠고 상대는 고개만 끄덕이며 대화를 끝냅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말을 못할까? 나는 왜 재미가 없을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봐. 하지만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말이 길어지고 요점을 잃는 이유는 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보다 상대가 지금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없는 말은 아무리 성실해도 흩어집니다. 듣는 사람이 붙잡을 곳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집중이 흐트러지고 반응이 사라지고 대화가 어색해집니다. 정약용이 벗들과 편지를 나눌 때도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편지는 말과 다르게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다. 천천히 문장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약용은 긴 사연을 늘어놓기보다 핵심을 먼저 전했습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그 한 줄이 서면 나머지는 따라왔습니다. 사연이 복잡할수록 더 그랬습니다. 핵심을 먼저 세우고 살을 붙였습니다. 상대도 편지를 읽다가 헤매지 않았습니다. 방향이 있으니까 이해가 빨랐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먼저 세우면 듣는 사람이 편해지고 편해진 사람은 반응이 살아납니다. 그대의 매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없어서 분위기가 새는 것입니다. 요점 없이 흘러가는 말은 상대에게 짐이 됩니다. 듣는 사람은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방향이 먼저 선 말은 짧아도 귀에 꽂힙니다. 상대가 반응할 틈이 생깁니다. 웃을 타이밍이 생기고 질문할 여지가 생기고 대화가 살아납니다. 모임에서 인기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은 되게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짧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안에 방향이 있습니다. 상대가 붙잡을 수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살아나고 대화가 이어지고 분위기가 끊기지 않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방향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서는 순간 그대의 말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사적인 대화에서 사람은 어떻게 듣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가 길게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 그대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건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방향을 먼저 찾습니다. 방향이 보여야 비로소 세부적인 내용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됩니다. 이것은 성격이 급해서가 아닙니다. 인간 마음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입니다. 방향 없이 쏟아지는 말은 아무리 진심이어도 짐이 됩니다. 그래서 사적인 대화에서도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향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을 먼저 세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 결론은 이거야. 이 한 문장이 먼저 나오면 상대는 안심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가는구나. 그제야 다음 말을 들을 준비가 됩니다. 방향이 서지 않으면 상대는 불안합니다. 언제 끝나지, 뭘 들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둘째는 이유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두어 개만 붙입니다. 이유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흐려집니다. 핵심적인 근거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렇고 둘째로 이렇기 때문이야. 짧게 정리된 이유는 상대의 머릿속에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복잡한 생각도 간결한 뼈대 위에 올리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셋째는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예시 하나로 마음을 붙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 사례가 붙으면 추상적인 말이 현실이 됩니다.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구나 하고 이해합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하고 공감합니다. 이 세 가지 방향과 이유와 사례. 이 순서를 지키면 짧은 말도 힘을 가지고 이 순서를 무시하면 긴 말도 흩어집니다. 정약용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이 순서를 썼습니다. 유배지 강진에서 젊은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정약용은 긴 설명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핵심을 던졌습니다. 오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 한마디가 서면 제자들의 눈이 모였습니다. 집중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이유를 풀고 마지막에 사례를 들었습니다. 옛 성현의 이야기, 자신이 관직에서 겪은 경험, 역사 속 일화. 그 순서가 명확하니까 제자들이 헤매지 않았습니다. 배움이 깊어졌습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이 오래 남을 수 있었던 것도 이 순서 덕분입니다. 사적인 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친구와 이야기할 때, 연인과 대화할 때, 가족과 밥상머리에서 말을 나눌 때, 방향을 먼저 세우면 상대가 편해집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구나. 그 안심이 생기면 귀가 열립니다. 귀가 열린 상대는 반응이 살아납니다. 대화가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가 묻습니다. 요즘 회사 어때? 방향 없이 대답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 그게 요즘 좀 힘들어. 일이 많아서 그런가? 팀장이 좀 그래서 그런가? 뭔가 지치는 느낌이야. 뭔가 재미가 없달까? 아, 근데 또 그렇다고 완전 힘든 건 아니고. 듣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무엇에 반응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디에 공감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습니다. 방향을 세워서 대답하면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요즘 번아웃 직전이야.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보람이 없어서 그래. 예를 들면 저번 프로젝트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고.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붙잡을 곳이 생깁니다. 아보람 때문이구나. 거기서 대화가 이어집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어 하고 공감이 오갑니다. 말의 순서는 정리의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입니다. 방향을 먼저 주는 것은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상대가 헤매지 않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 배려가 느껴질 때 사람은 마음을 엽니다. 대화가 깊어집니다. 관계가 깊어집니다. 말의 순서 하나로 대화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모임에서 인기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은 말이 많습니까? 대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수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입을 열면 사람들의 귀가 모입니다. 시끄럽던 자리도 잠깐 조용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말에는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짧지만 핵심이 있습니다. 상대가 붙잡을 수 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공기 중에 떠오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입니다. 유창함이 매력이 아닙니다. 짧은 확신이 매력입니다. 말을 길게 늘어놓는 사람보다 짧게 못 받고 나머지는 상대에게 자리를 내주는 사람이 편안합니다. 상대가 반응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질문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자기 이야기를 보탤 수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상대는 듣기만 해야 합니다.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말이 짧으면 상대가 참여할 공간이 생깁니다. 대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정약용도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정약용은 수많은 글을 남겼지만 그 글의 힘은 길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문장에서 뜻을 분명히 세우는 데서 나왔습니다. 독자가 헤매지 않도록 방향을 먼저 주고 그 위에 살을 붙였습니다. 제자들에게 편지를 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긴 훈계보다 핵심 한마디를 먼저 던졌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그 한 줄이 서면 나머지는 따라왔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마디의 방향이 서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첫 마디가 흔들리면 아무리 말을 보태도 중심이 잡히지 않습니다. 짧은 확신은 곧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는 예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이 끝없이 이어질 때 그대는 어떤 기분입니까? 지칩니다. 언제 끝나나 싶습니다. 내가 말할 틈이 없습니다. 속으로 조바심이 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짧게 핵심을 말하고 그대에게 자리를 내줄 때 그대는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이 사람이 내 시간을 아껴주는구나. 내 반응을 기다리는구나. 내 말도 듣고 싶어 하는구나. 그 느낌이 호감이 됩니다.
신뢰가 됩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임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아, 그게 말이야. 내가 어제 어디 갔는데 거기가 원래 가려던 데가 아니었어. 근데 가다 보니까 어쩌다 들어갔는데 거기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람들은 웃어줄 타이밍을 놓칩니다. 눈빛이 흐려집니다. 누군가 슬쩍 폰을 봅니다. 옆 사람과 다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르게 말합니다. 어제 깨달은 게 있어. 싼 게 비지떡은 음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더라. 사람들의 눈이 모입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질문이 나옵니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대화가 살아납니다. 그 차이는 재능이 아닙니다. 순서입니다. 방향을 먼저 세웠느냐의 차이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재밌게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방향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방향이 서면 말이 짧아져도 힘이 생깁니다. 상대가 붙잡을 곳이 생기고 반응할 여지가 생기고 대화가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긴 말보다 짧은 확신입니다. 화려한 말보다 또렷한 한 문장입니다. 그 확신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그대는 오늘 누군가와 대화할 때 한 문장으로 먼저 세울 수 있겠습니까? 길게 늘어놓기 전에 핵심을 먼저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 한 문장이 서는 순간 그대의 말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상대의 귀에 닻을 내립니다. 그 닻이 내려지면 대화가 시작됩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모임에 나왔고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요즘 뭐 재밌는 일 없어? 별것 아닌 질문입니다. 대화를 시작하려는 가벼운 물음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두 사람의 대답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아, 그게 요즘 딱히 재밌는 건 없고, 뭐 회사도 그렇고, 아, 근데 저번에 어디 갔었는데 거기가 좀 괜찮았어. 원래 가려던 데가 아니었는데 가다 보니까 어쩌다 들어갔는데 거기 분위기가 좀 독특하더라고. 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은 이어지지만 핵심이 없습니다. 듣는 사람은 언제 반응해야 할지 모릅니다. 언제 웃어야 하는지, 언제 고개를 끄덕여야 하는지 타이밍을 놓칩니다. 고개는 끄덕이지만 눈빛이 흐려집니다. 누군가 슬쩍 폰을 확인합니다. 결국 대화는 흐지부지 됩니다. 누군가 다른 이야기를 꺼내고 첫 번째 사람의 말은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집에 돌아가면 생각합니다. 왜 나는 맨날 이럴까? 두 번째 사람은 다르게 말합니다. 요즘 깨달은 게 있어. 저렴한 게 무조건 이득은 아니더라. 짧은 한 문장입니다. 10글자 남짓입니다. 그런데 그 문장이 끝나면 사람들의 눈이 모입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질문이 돌아옵니다.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은 짧게 이유를 붙입니다. 저번에 싸다고 산 물건이 일주일 만에 고장 났거든. 두 번 사느니 처음부터 좀 비싼 거 살 걸.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아. 쉽게 주는 호의일수록 오래 못 가더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맞아, 나도 그런 경험 있어. 공감이 오갑니다. 각자의 경험을 꺼내 놓습니다. 대화가 살아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재능이 아닙니다. 말을 시작하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배경부터 깔았습니다. 설명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갔고 어떻게 갔고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핵심이 파묻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결론을 먼저 세웠습니다. 방향을 먼저 던지고 나머지를 붙였습니다. 순서가 다르면 같은 내용도 다르게 들립니다. 같은 이야기도 재미있어지기도 하고 지루해지기도 합니다. 정약용이 글을 쓸 때도 이 원리를 썼습니다. 정약용은 긴 글도 많이 썼지만 그 글의 힘은 첫 문장에서 나왔습니다. 뜻을 먼저 세우고 문장을 붙였습니다. 독자가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복잡한 논의도 그 방향 위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그 방향이 서면 독자는 안심하고 따라왔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내용도 이해가 수월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이 먼저 서면 듣는 사람이 편해지고 편해진 사람은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은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대화를 이어줍니다.
모임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대개 설명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먼저 던집니다.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그 한 문장이 서면 사람들이 집중합니다. 왜, 무슨 말인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유를 두어 개만 붙이고 마지막에 예시 하나로 마무리합니다. 이 순서가 몸에 배면 말이 짧아져도 힘이 생깁니다. 길게 늘어놓지 않아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조용한 사람도 존재감이 생깁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재밌게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방향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배경부터 깔지 마십시오. 결론부터 세우십시오. 그 순서 하나가 같은 말을 다르게 만듭니다. 지루한 말을 재미있게 만들고 흩어지는 말을 또렷하게 만듭니다. 그대도 오늘 한 문장부터 먼저 세워보십시오. 사적인 자리에서 긴장이 밀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 앞, 소개팅 자리, 친구의 친구를 만나는 모임, 명절에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 연인의 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말을 해야 할 때 심장이 빨라지고 목소리가 떨립니다. 손이 차가워지고 입이 마릅니다. 그 순간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긴장을 숨기거나 긴장을 다루거나. 긴장을 숨기려는 사람은 더 빨라집니다. 말이 빨라지고 더 많이 말하게 되고 설명이 길어집니다. 침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색한 공백을 채우려고 말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빠른 말은 상대를 피곤하게 합니다. 숨이 가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숨이 가빠지는 것처럼 빠른 말은 듣는 사람도 불안하게 만듭니다. 긴 설명은 집중을 흩뜨립니다. 결국 더 어색해집니다. 제가 원래 말이 좀,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변명처럼 들립니다. 숨기려 할수록 더 드러납니다. 더 작아 보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후회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했을까? 긴장을 다루는 사람은 다릅니다. 빨라지려는 속도를 한번 꺾습니다. 잠깐 멈추고 말합니다. 제가 좀 긴장되네요. 핵심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상대는 오히려 편해집니다. 이 사람도 긴장하는구나. 솔직하구나. 솔직함이 신뢰를 만듭니다.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보다 솔직한 사람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핵심만 먼저 말하겠다는 선언이 스스로의 리듬을 잡아줍니다. 말이 짧아지고 방향이 서고 오히려 단단해 보입니다. 정약용의 삶에서도 이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관직에서 수많은 상소를 올렸습니다. 임금 앞에 글을 올리는 일은 언제나 긴장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목숨이 걸린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긴장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숨기고 화려한 말로 포장하기보다 핵심을 먼저 세우고 차분하게 풀어나갔습니다. 유배지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낯선 젊은이들 앞에서 긴장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정약용은 그 긴장을 다루는 법을 알았습니다. 먼저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세우고 그 위에 말을 얹었습니다. 그 순서가 마음의 속도를 조절해 주었습니다.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긴장을 숨기면 약해 보입니다. 다루면 품격이 생깁니다. 긴장은 없애야 할 약점이 아닙니다. 인정하고 다루면 오히려 무기가 됩니다. 제가 조금 떨리네요.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한마디가 자리를 정리합니다. 상대도 편해지고 스스로도 리듬을 찾습니다. 소개팅 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긴장해서 말이 빨라지고 이것저것 설명하다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했지? 왜 그 이야기를 꺼냈지?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다음에는 한번 멈추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제가 좀 긴장되네요. 질문의 핵심만 먼저 답할게요. 그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상대는 솔직하다고 느낍니다. 말은 짧아지고 또렷해집니다. 긴장을 감추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인정하고 다루십시오. 그것이 품격입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긴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문제는 긴장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숨기려 하면 더 드러나고 인정하면 오히려 힘이 됩니다.
그대는 긴장을 숨기겠습니까? 아니면 다루겠습니까? 그 선택 하나가 그대의 첫인상을 바꿉니다. 떨려도 괜찮습니다. 핵심부터 세우십시오. 그러면 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적인 대화에서 말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말이 상대를 설득하려는 순간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대화는 힘겨루기가 됩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 겨루는 경기가 됩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논점은 흐려지고 감정만 남습니다. 관계는 피곤해집니다. 대화가 끝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흔히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 말 좀 들어봐. 자녀가 반박합니다. 아니, 내 생각은 다르다고. 왜 맨날 그래? 서로 설득하려 합니다. 목소리가 커집니다. 한쪽이 지쳐서 입을 다물면 대화가 끝납니다. 결국 아무도 설득되지 않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나면 서로 지쳐 있습니다. 왜 저렇게 고집이 셀까? 왜 내 말은 안 들을까? 서로 같은 생각을 합니다. 관계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의견 차이에서 시작된 대화가 어느새 논쟁이 됩니다. 내가 왜 틀렸는지 설명해봐. 아니, 내가 틀린 거잖아. 서로 이기려고 합니다. 대화의 목적이 이해가 아니라 승리가 됩니다. 승리를 향해 달리다 보면 관계는 상처를 입습니다. 말로 이기면 논쟁에서는 이기지만 마음을 잃습니다. 이겼는데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상대의 침묵이 패배가 아니라 포기였기 때문입니다. 말은 설득이 아닙니다. 자리를 세우는 일입니다. 정약용은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편지를 쓸 때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전하되 상대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신의 경계를 세우고 상대의 경계를 존중했습니다. 그것이 품격 있는 대화였습니다. 설득이 아니라 나눔이었습니다. 이기려는 대화가 아니라 나누려는 대화였습니다. 자리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의 시간을 지키는 예의입니다. 말을 짧게 하고 핵심만 전하고 상대가 반응할 여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내 말로 시간을 다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 감정을 정리해 전달하는 경계입니다. 화가 났을 때 화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가 났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어. 이 한마디가 감정을 쏟아붓는 것보다 명확합니다. 셋째는 상대가 반응할 공간을 남기는 품격입니다. 내 말로 공간을 다 채우지 않고 상대도 말할 수 있게 여백을 두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질문이 상대에게 자리를 내줍니다. 쓸데없는 말은 상대의 시간을 훔칩니다. 끝없는 설명은 내 불안을 상대에게 떠넘깁니다. 설득하려는 말은 관계를 지치게 합니다. 반대로 자리를 세우는 말은 관계를 지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어때? 이 한마디가 대화를 살립니다. 내 생각을 분명히 전하면서도 상대의 생각을 묻습니다. 그 질문이 상대에게 자리를 내줍니다. 친구를 위로하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합니다.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하면 나아질 거야. 내가 전에 그랬을 때는. 그런데 친구의 표정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언은 설득이기 때문입니다.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설득이 아니라 공간입니다.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가 친구에게 자리를 내줍니다. 더 말해도 돼. 내가 듣고 있어. 그 공간이 위로가 됩니다. 조언보다 침묵이, 설명보다 한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말은 이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관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지금 그대의 말은 상대의 자리를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침범하고 있습니까? 상대에게 반응할 여지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의 말로 공간을 다 채우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대화가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쓸 수 있는 세 가지입니다. 한 문장 세 줄 한 번 멈춤. 이 세 가지만 익히면 말이 달라집니다.
첫째는 한 문장입니다. 말을 시작하기 전에 방향을 먼저 세우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야.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 한 문장이 먼저 나오면 상대는 안심합니다. 어디로 가는 이야기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려는구나. 그제야 귀가 열립니다. 방향이 서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설명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요점을 잃지 않습니다. 모임에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가족과 대화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일단 한 문장부터 세우십시오. 그 한 문장이 말의 닻이 됩니다. 닻이 내려지면 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는 세 줄입니다. 결론을 세우고 이유를 두 개만 붙이고 예시 하나로 마무리하십시오. 결론은 이거야. 이유는 첫째 이것, 둘째 이것.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 이 세 줄이면 충분합니다. 이유가 너무 많으면 흐려집니다. 3개, 4개, 5개 나열하면 듣는 사람이 헤맵니다. 뭐가 중요한 거지? 예시가 너무 길면 지루해집니다. 핵심이 파묻힙니다. 3줄로 정리하면 말이 단단해집니다. 상대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반응이 살아납니다. 복잡한 이야기도 3줄로 정리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몸에 붙습니다. 나중에는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셋째는 한번 멈춤입니다. 질문이 오기 전에 2초만 멈추십시오. 상대가 무언가 물었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2초 숨을 고르고 말하십시오. 좋은 질문이네. 핵심은 이거야. 맞아, 그 지점이 중요해. 내 생각은 이래. 이 한 번의 멈춤이 리듬을 만듭니다. 당황해서 빨라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상대에게도 그대가 진지하게 듣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바로 대답하는 것보다 잠깐 멈추고 대답하는 것이 더 신중해 보입니다. 더 깊이 있어 보입니다. 멈춤은 약점이 아닙니다. 품격입니다. 이 3가지 한 문장 3줄 한 번 멈춤. 이것만 익혀도 말이 달라집니다. 모임에서 더 이상 입이 굳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은 압박에서 벗어납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개팅에서 친구의 친구 앞에서, 연인의 부모님 앞에서, 가족과 대화에서 감정이 앞서지 않아도 됩니다. 연인과 의견이 다를 때 논쟁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친구를 위로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핵심을 세우고 짧게 정리하고 잠깐 멈추면 됩니다. 정약용이 평생에 걸쳐 익힌 말과 글의 원리도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먼저 뜻을 세워라. 뜻이 서면 문장은 따라온다. 방향을 먼저 세우고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상대의 자리를 존중하라. 그것이 말의 품격이었습니다. 그 품격은 재능이 아니라 순서에서 나왔습니다. 정리의 용기에서 나왔습니다. 상대를 향한 배려에서 나왔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밌게 떠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리로 관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짧은 확신으로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방향을 먼저 세워 상대가 헤매지 않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 앞에서 우리는 편안해집니다. 귀가 열립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다시 만나고 싶어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문장부터 세우십시오. 3줄로 정리하십시오. 한 번 멈추십시오. 그대의 말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말은 재능이 아닙니다. 정리의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있다면 그대도 존중받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